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명동의 거리에서였어요.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멈춰섰죠.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마주친 눈빛에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20년 전 그날처럼 그대로 서 있었죠. 머나먼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걸 후회하는 순간이었죠. 한국 드라마보다 더 아름다운 실화,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90년대 초반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뉴욕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던 시절 한국 지사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출장을 명받았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행을 반기지 않았어요. 6.25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한국을 미개하고 위험한 나라로만 생각했죠. 아버지를 앗아간 그 나라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죠. 특히 명동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련된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 화려한 쇼핑센터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출장 첫날, 저는 명동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었죠.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어요. 이것저것 기록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손가방이 열려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갑이 없었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중요한 회사 서류와 출장비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죠. 더구나 여권까지 지갑 속에 있었어요. 낯선 나라, 그것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발걸음을 돌려 방금 전 들렀던 금융기관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둑어둑해진 거리를 헤매며 찾았죠.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러면 회사에 큰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한국말은 전혀 할 줄 몰랐고 내심 한국인들을 경계하고 있었기에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았죠. 대사관에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죠. 땀에 젖은 얼굴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그 순간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남자는 유창한 영어로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뒤쫓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아 저를 놓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분 넘게 명동 거리를 뛰어다니며 저를 찾아다녔다는 거였죠. 그의 선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갑을 찾아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던 남자는 제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 준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한 식당으로 향했죠.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모른다고 하자 준성은 초보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불고기를 추천했어요. 식사가 나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성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죠. 우연히도 제가 조사하려던 바로 그 은행이었어요. 그는 제 업무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준성의 배려심은 특별했어요. 제가 젓가락질을 어려워하자 자연스럽게 포크를 가져다 주었죠. 음식을 설명할 때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준성은 제 호텔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져 감사히 수락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죠. 특히 준성이 6.25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도 아버지를 전쟁에서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준성은 제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명함을 건넸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찼던 이 나라에서 저는 뜻밖의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준성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준성은 제 출장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은행의 실무자였던 그는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었죠. 점심시간이면 한국의 맛있는 식당들로 데려가며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준성은 은행의 국제업무팀 과장이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매력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 그러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더 준성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업무 미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저녁 약속이 이어졌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준성은 제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죠. 고궁의 고즈넉한 풍경부터 현대적인 강남의 모습까지 그의 설명은 언제나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보낸 저녁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점차 준성의 작은 습관들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항상 먼저 제 의자를 빼주는 배려심, 제가 힘들어 보일 때면 살며시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보이는 진지한 눈빛까지. 어느 날 저녁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준성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요? 저는 솔직히 답했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설렘으로 다가온다고요. 준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그 순간 제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죠.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업무적인 만남은 어느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준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미래까지 솔직하게 저와 나누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준성이 한국의 발전을 위해 금융인으로서 꿈꾸는 포부였어요. 그의 진지한 모습에 저는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출장이 끝나가는 게 두려워질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준성이 제게 청혼했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어쩐지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걸. 행복한 시간도 잠시,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비자 만료일이 다가왔고 회사는 귀국을 재촉했죠. 뉴욕 본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준성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성은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자신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곧 뉴욕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밤 전화하고 편지도 주고받기로 약속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성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당신을 찾아갈게요. 그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죠. 마지막 포옹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감추려 애썼어요. 처음 한 달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준성은 유학 준비가 순조롭다며 내년 봄에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매일 밤 그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성의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죠. 하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도 반송되어 돌아왔어요. 불안한 마음에 한국의 은행으로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죠. 준성 씨는 한 달 전에 퇴사했습니다. 그의 집 전화번호로 걸어도 이 전화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음성만 들렸어요. 공항에서의 마지막 약속, 매일 밤 나눈 달콤한 통화, 미래에 대한 희망찬 계획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성이 제게 이럴 리가 없다고 믿었죠. 한국의 지인들을 통해 준성을 찾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연락처는 끊겨 있었고 그가 살던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준성을 만나면 그는 항상 뒤돌아선 채 저를 외면했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시간이 흘러도 가슴 한켠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준성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진실된 눈빛. 모든 것이 선명히 기억났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이별만큼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준성과의 이별 후 저는 일에만 몰두했죠.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를 전전하며 승진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같은 금융 컨설턴트 회사의 변호사였죠. 그는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 저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알고 있었기에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죠. 결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토마스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인과 결혼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편견 없이 이해해 주었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제임스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제임스가 5살이 되던 해 토마스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피로인 줄 알았죠. 하지만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들은 희귀한 신경계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발병 원인도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았죠. 토마스는 빠르게 쇠약해졌어요. 토마스는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제임스를 걱정했죠.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제임스를 잘 키워줄 거란 걸 알아요.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후의 삶은 고단했어요. 어린 제임스를 돌보며 일해야 했죠. 금융위기로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고 저는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든 중소기업으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제임스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죠. 아침이면 화장으로 눈물 자국을 가리고 미소를 지으며 출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죠. 때로는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준성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르면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그때 그와 결혼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사치였습니다. 현실은 냉혹했고 제임스를 위해 살아야 했어요. 은행 대출금, 의료비 청구서, 학자금 적금.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하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제임스에게 갑자기 이상 증세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 감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증상은 토마스의 그것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의사는 제임스의 병이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것이라 했죠.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왜 예방하지 못했을까?
밤마다 병원 검사 결과를 찾아보았어요.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중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이 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중이라는 거였죠. 제임스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요.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모아둔 저축도 부족했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제임스는 의외로 한국행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살았던 곳이죠.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병원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은 아직 임상실험 단계였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성공률이 높다고 했죠. 다만 치료 기간이 최소 6개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찍은 사진들을 보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엄마, 그때 그 남자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준성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임스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순수한 눈빛에 제 마음도 흔들렸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이 우리를 어딘가로 이끄는 것 같았죠. 제임스는 들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가는 한국, 그곳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제임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 그것만이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 놀랐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임스는 창밖 풍경에 연신 감탄했죠. 첫 번째 병원 방문이 있기 전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그 명동에 가보고 싶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명동은 더욱 화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했어요. 제임스는 제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거리를 걸었죠. 그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캐서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어요.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죠. 천천히 돌아보니 준성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성의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상황을 눈치챘어요. 준성은 근처 카페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말했죠. 20년 전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셨다고요. 전신마비 증세로 식물인간이 되셨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대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당신이 기다렸을 테니까. 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저를 미워하길 바랬어요. 그래야 새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 품어온 의문이 순식간에 풀리는 순간이었죠. 준성은 제임스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준성은 현재 그 병원의 이사장이었어요. 제임스의 치료를 맡은 바로 그 병원이었죠. 어머니가 떠나신 후 혼자 된 준성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진학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면서 지금은 병원 이사장이 되었다고 했죠. 이건 운명인 것 같아요. 준성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신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임스는 묵묵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준성에게 말했죠. 어머니를 선택하신 거죠?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순수한 제임스의 말에 준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죠. 준성은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 준성의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합니다. 준성은 그동안 의료 연구에 모든 것을 바쳤대요. 특히 제임스의 병과 같은 희귀질환 치료에 평생을 바쳐왔다고 했죠.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준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임스의 치료도 당신의 행복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에 제임스가 환하게 웃었어요. 제임스의 치료는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준성이 직접 치료를 총괄했고 밤낮으로 매달렸죠. 6개월이 지나자 제임스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치료 과정 동안 우리 세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한국의 곳곳을 다녔죠. 제임스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답니다. 특히 준성과 함께 보는 야구 경기는 제임스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제임스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서 살면 안 될까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뉴욕에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것이 없었어요. 준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자고 했죠. 제임스는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제임스가 저를 재단까지 에스코트해 주었죠. 준성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루지 못한 약속을 드디어 지키는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는 매일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제임스는 준성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뻤던 건 제임스의 변화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픔과 두려움이 없었죠. 대신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답니다. 한국 대학에 합격한 날, 우리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병원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살려 해외 환자들을 돕는 일이죠. 준성은 여전히 연구에 열중이에요. 더 많은 희귀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그의 꿈이랍니다. 제임스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아버지처럼 다른 이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준성은 그런 제임스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하죠. 토마스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20년 전, 저는 한국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걸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준성의 선택, 힘든 시간을 견뎌낸 캐서린의 용기,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어준 제임스의 순수한 마음까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실화를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네요.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